지문만 있으면 돼. 노인네 죽이고 나면 호텔 부지부터 매각할 거야. 좁고 어두운 뒤주안 68살 호텔 회장 백설이는 숨을 죽인 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섬겼던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죠. 손발은 이미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고 밖에서는 자신을 찾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녀를 살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30초 전에 설이는 눈을 떴습니다. 68회를 살아오며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죠. 펜트하우스 침실의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차가웠습니다. 설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에 닿는 순간 얼음장 같은 냉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설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피부, 완벽하게 정돈된 회색 단발머리.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꺼진 촛불처럼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설이는 테이블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바라봤습니다. 유기농 샐러드, 방금 구운 크루아상, 갓 짜낸 오렌지 주스. 하지만 설이는 그저 커피 한 모금만 마셨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를 맛본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설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말씀하세요. 오전 10시에 이사회, 오후 2시에 부동산 실사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설이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45살의 박 실장은 15년 동안 자신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오늘이 고 회장님 기일입니다. 설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도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가 마지막까지 찾던 물건이 있었죠. 박 실장, 그 뒤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낙찰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명하신 대로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생전에 골동품 수집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특히 조선 왕실의 뒤주를 평생 찾아 헤맸죠. 그 뒤주 속엔 왕실의 비밀 문서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어요. 배송은 언제 됩니까? 오늘 오후 5시에 호텔 후문 쪽으로 도착 예정입니다. 크기가 워낙 커서 정문으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이는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쓴맛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죠. 목 안쪽이 살짝 얼얼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괜찮으십니까? 박 실장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설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피곤한가 봅니다. 좀 쉬셔야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조정할까요? 아닙니다. 일정대로 진행하세요. 하지만 설이의 몸은 이미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저림이었지만 점점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설이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봤습니다. 평소처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회장님? 박 실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 톤에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설이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박 실장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커피잔을 바라봤죠. 그 순간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실장.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것처럼 둔해졌습니다. 서리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난 서리는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박 실장이 서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부드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잡아두는 느낌이었죠. 서리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도망가야 해.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해. 서리는 간신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지만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며 균형을 잃었죠. 서리는 벽을 짚으며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서리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손잡이를 놓칠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지문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안 돼. 안 돼. 서리는 절규했지만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힌 휴대폰. 서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죠. 박 실장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층 로비를 지나 호텔 후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의 눈길을 피해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골목이 보였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서리에겐 그곳만이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골목 안으로 들어간 서리. 그녀의 고급 구두굽이 울퉁불퉁한 골목길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쓰레기 더미와 녹슨 철문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여왕은 이제 쫓기는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서리는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죠. 그들의 표정은 냉혹했어요. 서리는 더 깊은 골목 안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리가 휘청거리고 호흡이 가빠졌죠. 이제 더는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서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한쪽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낡은 패딩 점퍼에 색이 바랜 청바지를 입은 아이는 폐지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아이가 골목 입구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리는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아이가 서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알고 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폐지를 주우며 할머니를 돕는 아이. 하지만 봄이에겐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봄이는 사람들의 신발과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급하게 걷는 사람, 느긋하게 걷는 사람, 화가 난 사람, 슬픈 사람. 모두 신발 소리와 걸음걸이에 드러났죠. 봄이는 서리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비싼 가죽 구두였어요. 하지만 그 구두는 주인의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있었죠. 구두 뒤꿈치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불안정한 움직임이었어요. 아줌마 다리에 힘이 없네요. 어디 아프세요?
보미가 물었지만 서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간절함을 전할 뿐이었죠. 보미는 그 눈빛을 읽었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죠. 보미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발소리 이상해요. 보미가 손수레 뒤에 숨어 있던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폐지를 줍는 75살 할머니는 보미의 말을 믿었어요. 보미가 발소리를 듣고 위험을 피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무슨 소리냐? 늑대 소리요. 사냥하러 온 늑대 발소리 같아요. 보미의 말대로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4명의 사내들. 그들의 걸음걸이는 일정했습니다. 군인처럼 딱딱하고 목적이 분명한 걸음걸이였죠. 맨 앞에 선 사내가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골목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쓰레기 더미, 녹슨 철문, 폐지 수레. 하지만 서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분명 이쪽으로 왔을 텐데. 박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보미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아줌마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목적이 아니죠. 보미는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저 따라오세요. 조용히요. 보미가 속삭였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미는 서리를 이끌고 골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미로 같은 뒷골목은 보미의 놀이터였어요. 어디에 빈 창고가 있는지, 어디로 가면 막다른 길인지 모두 알고 있었죠. 보미는 서리를 낡은 고물상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고물상 앞엔 오늘 아침 배달된 큰 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어요. 배달 트럭 기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냥 두고 간 물건이었죠.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보미가 나무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서리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그토록 찾던 뒤주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던 그 뒤주였죠. 뒤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른 한 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을 만한 크기였어요. 검게 변한 나무에선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와 세월의 냄새였죠. 보미가 뒤주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서리는 보미를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빨리요. 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보미의 재촉에 서리는 뒤주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어요.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고 웅크려야 했죠. 보미가 뒤주문을 닫았습니다. 어둠이 서리를 집어삼켰어요. 뒤주 안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서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히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뒤주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그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보미가 손수레를 끌고 할머니 옆으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폐지 많이 주었어요. 보미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박 실장과 사내들이 고물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리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 소리마저 그들에게 들릴 것 같았죠. 거기 꼬마, 이쪽으로 여자 한 명 지나가지 않았느냐? 박 실장이 보미에게 물었습니다. 보미는 고개를 들어 박 실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의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가죽 구두,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죠. 하지만 걸음걸이는 급했어요. 발끝으로 걷는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못 봤는데요. 보미가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은 보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이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말이에요. 저희는 아침부터 계속 여기서 폐지만 주었어요.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박 실장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뒤주에 머물렀습니다. 서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 실장이 뒤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서리는 뒤주 틈새로 그의 구두를 봤어요.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검은 구두. 박 실장이 뒤주를 손으로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이게 뭐지?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나와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에 배달된 골동품입니다. 더 로열 호텔에서 주문한 거예요. 박 실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로열 호텔. 자신이 일하는 곳이었죠. 이 뒤주를 호텔에서 주문했다고? 네, 백설이 회장님이 직접 주문하신 거라던데요. 서리는 뒤주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박 실장이 뒤주 문을 열 게 분명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보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할머니, 저기 이상한 사람이 담 넘어가요. 보미가 골목 저편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박 실장과 사내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보미가 가리킨 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로 고양이 한 마리가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저쪽이다. 빨리 쫓아가. 박 실장이 사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골목 안쪽으로 뛰어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리는 뒤주 안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살았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보미가 뒤주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조금만 참으세요. 저 사람들이 완전히 가면 꺼내드릴게요. 서리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뒤주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남에게 도움을 구한 적 없는 설이었습니다. 항상 베푸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10살 아이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어요. 뒤주 안 어둠 속에서 설이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낡은 뒤주 속에서 뒤주 안은 숨이 막힐 듯 좁았습니다. 서리는 무릎을 가슴에 붙인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목과 어깨가 뻐근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조금만 움직여도 뒤주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리는 코로만 숨을 쉬었어요. 입을 벌리면 숨소리가 클까봐 두려웠죠. 뒤주 안에선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묘한 향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수백 년 된 책장에서 나는 그런 냄새였죠. 서리의 눈이 조금씩 어둠에 적응했습니다. 뒤주 안쪽 벽면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무결을 따라 무언가 새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자였어요. 서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자들을 읽으려 했죠.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박 실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를 다시 뒤져. 멀리 갈 수 없어.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서리는 뒤주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 실장이 다시 고물상 앞에 서 있었죠. 그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쓰레기통, 폐자재 더미, 그리고 뒤주. 박 실장의 시선이 뒤주에 멈췄어요. 서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 실장이 뒤주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검은 구두가 뒤주 바로 앞에 멈춰 섰어요. 서리는 그 구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섬겼던 사람의 구두. 이제 그 구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죠. 이 뒤주 말이야. 박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뒤주 위를 쓰다듬었어요. 서리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회장님이 그렇게 찾던 물건인데 여기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니. 박 실장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 뿐이었죠. 그때 박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상무님. 박 실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서리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진 못했을 겁니다. 약 효과가 30분이면 완전히 나타나니까요.
서리는 몸서리쳤습니다. 약. 그러니까 아침에 마신 커피에 정말 약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박 실장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마비시킨 것이었죠. 지문만 있으면 됩니다. 노인네 처리하고 나면 호텔 부지부터 매각할 거니까요. 그럼 상무님 목도 30%는 보장됩니다. 서리는 뒤주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0%? 자신의 목숨값이 돈으로 환산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평생 일궈온 호텔을 팔아넘기려는 계획의 일부로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서리는 그의 다음 행동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뒤주문을 여는 건 아닐까? 아니면 뒤주를 차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박 실장은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서리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뒤주 안의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여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죠. 몸 전체가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겠어.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약 효과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미 1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죠. 서리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은 계단에서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다른 주머니를 뒤지자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고 딱딱한 물건이었죠. 보조 배터리였습니다. 서리는 항상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지금은 충전할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 서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호텔 후문 쪽 골목이라면 CCTV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비실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 CCTV를 확인한다면 자신이 이곳으로 도망친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박 실장이 경비실을 장악하고 있을 텐데요. 서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뒤주 틈새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서리의 얼굴을 스쳤어요. 서리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빛이었어요.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3년 전 이맘때쯤 세상을 떠난 남편.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뒤주를 찾았었죠. 여보, 그 뒤주 안에 왕실의 비밀이 있대. 꼭 찾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왕실의 비밀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뒤주 안엔 한 여자의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뒤주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나무에 긁히는 소리였어요. 서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보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서리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주 틈새로 보미의 손가락이 들어왔습니다. 작고 거친 손가락이었어요. 보미는 그 손가락으로 뒤주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제가 잡을게요. 서리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미의 손가락이 서리의 손을 찾았어요. 따뜻했습니다. 10살 아이의 작은 손이지만 그 온기가 서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보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빼며 멀어졌어요. 서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뒤주한 어둠 속에서 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 호텔을 지켜냈죠. 직원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낡은 뒤주 속에 갇혀 10살 아이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주 안쪽 벽면의 한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닦으며 그 글자를 읽었어요. 견디린, 인내할 인, 인내. 뒤주 안에 새겨진 글자는 인내였습니다. 서리는 그 글자를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견뎌내야 해.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서리는 뒤주 안에서 시간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일까? 1시간일까?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숨만 쉬고 있자니 온몸이 굳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펼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뒤주가 삐걱거릴 것 같았죠. 서리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때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뒤주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 좀 봐.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리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죠. 이 뒤주 말이야. 회장이 3억이나 주고 낙찰받은 거래.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가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3억이요? 이 낡은 나무 괴짝이? 왕실에서 쓰던 거라더군. 뭐 비밀 문서가 숨겨져 있다나 뭐라나.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서리는 뒤주 틈새로 그들을 봤습니다. 박 실장과 낯선 사내가 서 있었죠. 그나저나 아직도 못 찾았어요? 멀리 못 갔을 거야. 약 먹고 1시간도 안 됐으니까. 박 실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0분이었어요. 서리가 커피를 마신 게 10시였으니 거의 2시간이 지난 셈이었죠. 지문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 지문만 있으면 호텔 매각 서류에 도장 찍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몫이 최소 100억은 돼. 서리는 뒤주 안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100억?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100억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장님, 혹시 들키면 어떡해요? 들킬 리 없어. 노인네 심장마비로 처리하면 돼. 원래 혈압약도 먹고 있었으니까 의심할 사람 없어. 박 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물건을 처리하듯 담담하게 말하는 투였어요. 서리는 치가 떨렸죠. 15년. 자신이 박 실장을 믿고 함께 일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명절 때마다 보너스를 챙겨줬고 그의 딸 대학 등록금도 지원해줬죠. 하지만 결국 그에게 자신은 100억짜리 물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다시 찾으러 가자. 이 근처 어딘가 숨어 있을 거야. 두 사람이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어요. 주머니 속 보조 배터리.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리는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거의 없었지만 뭔가 만져졌어요. 작고 납작한 물건이었죠. 예비 휴대폰이었습니다. 서리는 항상 2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는 업무용, 하나는 개인용. 계단에서 떨어뜨린 건 업무용 휴대폰이었죠. 개인용 휴대폰은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문 인식도 되지 않았죠.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서리는 후회했습니다. 평소에 비상 설정을 해뒀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잠깐 비상 설정. 서리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몇 달 전 보안팀에서 임원들에게 비상 기능을 설정해뒀었어요. 전원 버튼을 5번 연속으로 누르면 긴급 연락과 함께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기능이었죠. 서리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온 힘을 모았어요. 감각이 없었지만 있는 힘껏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힘이 빠져서 제대로 누르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4번, 5번. 휴대폰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서리는 가슴이 뛰었죠. 이제 녹음이 시작됐을 겁니다. 서리는 휴대폰을 뒤주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틈새 쪽으로 향하게 해서요. 밖에 소리가 잘 녹음되도록요. 이봐,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봐. 박 실장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뒤주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이 뒤주는 확인 안 해봤나? 확인할 필요 있나요?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갈 리 없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실장이 뒤주문에 손을 댔어요. 삐걱 소리가 났죠. 제발, 제발.
서리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비는 건지도 몰랐어요. 신에게, 운명에게, 아니면 이 낡은 뒤주에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장님, 저기요. 멀리서 다른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실장이 손을 멈췄어요. 뭐야? 골목 끝에서 여자 구두 한 짝 발견했습니다. 박 실장이 뒤주에서 손을 뗐습니다.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서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 구두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두 짝 다 신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일부러 구두를 놓아둔 걸까요? 뒤주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제가 할머니 구두 하나 던져뒀어요. 저 사람들 저쪽으로 갈 거예요. 보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리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뭔가 녹음하고 계세요? 휴대폰 진동 소리 들렸거든요. 보미가 속삭였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보미는 볼 수 없었죠. 대신 뒤주를 가볍게 2번 두드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저 사람들 여기로 다시 오게 할게요. 많이 녹음하세요. 보미가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보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저기 아저씨들, 이 구두 주인 찾아요? 박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서리는 뒤주 틈새로 그의 모습을 봤어요. 너 이 구두 어디서 났어? 저기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이거 주우면 돈 주실 거예요? 보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박 실장은 보미를 노려봤어요. 쓰레기통이라고? 어느 쓰레기통? 저기 골목 끝에 있는 큰 쓰레기통이요. 박 실장이 다른 사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보미가 가리킨 곳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후 박 실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상무님, 회장을 찾았습니다. 골목 끝 창고 쪽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리는 휴대폰이 모든 걸 녹음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 그가 하는 말 모두요. 네, 곧 처리하겠습니다. 지문 받아서 서류 처리하면 내일 아침까지 매각 계약 완료될 겁니다. 박 실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얼거렸어요. 늙은 여우 같으니. 하지만 이제 끝이야. 15년 동안 꾹 참았어.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목소리엔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알았어요. 박 실장은 처음부터 자신을 미워했던 겁니다. 15년 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박 실장이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리는 뒤주 바닥에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화면에 녹음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7분 32초.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증거였어요. 박 실장의 음모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죠. 서리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살아남기만 하면 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서리는 어둠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시퀀스 5. 낡은 목도리와 초콜릿 한 알. 뒤주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서리는 몸을 웅크린 채 숨만 쉬고 있었어요. 다리와 허리가 너무 아팠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손발의 감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해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손발을 달고 있는 것 같았죠. 더 무서운 건 몸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았죠. 약이 심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니겠지. 서리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여전히 녹음 중이었으니까요. 뒤주 틈새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골목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죠. 하지만 뒤주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리는 발이 시렸습니다.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체온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온몸이 떨렸죠.
그때 뒤주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발소리였어요. 봄이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만 뒤주를 2번 두드려 신호를 보냈죠. 저 나쁜 사람들이 골목 끝으로 갔어요. 잠깐 동안은 안전할 거예요. 봄이가 말했습니다. 서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뒤주 아래쪽 틈새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청 같은 게 서리의 발에 닿았어요. 봄이가 뭔가를 넣어준 거였죠. 서리는 손을 뻗어 그걸 만져봤습니다. 목도리였어요. 낡고 얇은 목도리였죠. 봄이가 메고 있던 바로 그 목도리였습니다. 아줌마 발 시릴 것 같아서요. 제 목도리로 발 좀 감싸세요. 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추운 날씨에 봄이는 자신의 유일한 목도리를 내어준 겁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집어 발에 감쌌습니다. 목도리에선 봄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아이의 따뜻한 온기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리는 평생 수없이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비싼 보석, 명품 가방, 고급 시계. 하지만 이 낡은 목도리만큼 소중한 선물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드릴게요. 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뒤주 틈새로 작은 손이 들어왔어요. 손바닥에 뭔가 쥐어져 있었죠. 초콜릿이었습니다. 반쯤 녹은 초콜릿 한 알. 봄이 주머니에 오래 들어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은박지가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가 뭉개져 있었죠. 제가 아껴두던 건데 아줌마가 드세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봄이가 서리의 입에 초콜릿을 밀어 넣었습니다. 서리는 혀로 초콜릿을 느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언제 먹어봤던 맛일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사주셨던 초콜릿 맛이었습니다. 값싼 초콜릿이었지만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서리는 천천히 초콜릿을 녹였습니다. 단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차가웠던 몸에 온기가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죠. 맛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에요. 봄이가 말했습니다. 서리는 울컥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걸 나눠준 겁니다. 모르는 어른을 위해서요. 서리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눈물만 흘렀죠. 아줌마 우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봄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10살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누구보다 든든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였죠. 박 실장 일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숨어야 해요. 봄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리는 숨을 죽였어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근처를 다시 뒤져. 분명 어딘가 숨어 있어. 그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실장도 조급해지고 있었어요. 실장님, 이미 2시간 넘게 찾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놓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내가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화를 냈어요. 놓칠 리 없어. 약 먹고 2시간이면 거의 마비 상태야. 멀리 못 갔어. 서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시간. 맞았어요. 이미 2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죠. 저기 고물상 쪽은 확인했어? 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주는? 뒤주요?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갈 리 없잖아요. 확실해? 박 실장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서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뒤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1걸음, 2걸음. 서리는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실장님, 갑자기 다른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박한 목소리였어요. 뭐야? 호텔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사들이 회장 행방을 묻고 있대요. 박 실장이 멈춰 섰습니다. 서리는 뒤주 틈새로 그의 구두를 봤어요. 뒤주 바로 앞에서 멈춰 있었죠. 뭐라고 했어?
회장님이 오전 회의에 안 나타나셨다고 연락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 실장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서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일단 돌아가자. 호텔에서 너무 오래 비우면 의심받아. 박 실장이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내들이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오후에 다시 온다. 해지기 전까지는 꼭 찾아야 해. 박 실장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보미가 다시 뒤주에 다가왔습니다. 다 갔어요, 아줌마. 이제 안전해요. 보미가 안심시켰습니다. 서리는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근데 아줌마, 저 사람들이 오후에 또 온대요. 그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요. 보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발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죠. 제가 경찰 아저씨들한테 말할까요? 보미가 물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저으려고 했지만 고개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경찰을 부르면 박 실장이 먼저 알아챌 겁니다. 그는 호텔 경비팀과도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자칫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서리는 뒤주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주머니 속 휴대폰은 여전히 녹음 중이었습니다.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오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서리는 발에 감긴 보미의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남아있는 초콜릿의 단맛을 느꼈어요. 살아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서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뒤주 밖에서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12시였어요. 서리가 뒤주 안에 들어온 지 2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오후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몇 시간. 서리에겐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오후 2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뒤주 안에서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죠. 잠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약 효과가 정점에 달하고 있었어요. 이제 손발뿐 아니라 목과 얼굴 근육까지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좁고 어두운 뒤주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뒤주 틈새로 햇빛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면 박 실장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서리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져봤습니다. 여전히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어요. 녹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때 뒤주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깨어 계세요? 보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리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술조차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줌마, 대답해 주세요. 보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서리는 있는 힘을 다해 뒤주를 두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꿈쩍도 하지 않았죠. 안 돼, 잠들면 안 돼요. 보미가 뒤주를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아줌마, 들리세요? 저 나쁜 사람들이 곧 올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나와야 해요. 보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몸 전체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죠. 할머니가 그러는데 약 기운을 이기려면 강한 자극이 필요하대요. 찬물에 손 담그거나 아니면. 보미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줌마 미안해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보미가 뒤주 틈새로 뭔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가늘고 긴 나뭇가지였어요. 끝이 뾰족했죠. 나뭇가지가 서리의 손등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더 세게 해야 해요. 보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더 깊이 찔렀어요. 이번엔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따끔,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은 통증이었지만 서리는 느낄 수 있었어요. 보미가 계속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등 여러 곳을 찔렀어요. 통증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서리는 그 통증에 집중했습니다. 아프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감각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 정도론 부족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리는 뒤주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게 없을까? 약한 자극으로는 안 돼요. 더 강한 통증이 필요했죠. 손이 뒤주 안쪽 구석에 닿았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쇠붙이가 박혀 있었어요. 장식용으로 달았던 금속 조각이었죠. 세월이 지나며 녹슬고 날카로워진 쇠붙이였습니다. 서리는 그 쇠붙이에 손등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눌렀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손등을 관통했습니다. 피부가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죠. 피었습니다. 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손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쇠붙이가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손등에서 손바닥까지 길게 찢어졌어요. 피가 뚝뚝 떨어졌죠. 고통이 팔로 퍼져나갔습니다. 마비된 신경을 따라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죠. 하지만 바로 그게 필요했어요. 통증이 뇌를 자극했습니다. 흐릿했던 의식이 또렷해졌어요. 손가락 끝에서 미세한 감각이 돌아왔죠. 서리는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검지가 조금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됐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서리는 다른 손도 같은 방식으로 찢었습니다. 쇠붙이에 손바닥을 긁었어요. 피가 흘렀고 통증이 밀려왔죠. 두 손 모두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뒤주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손가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들이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피 냄새가 나요. 보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리는 뒤주를 두드렸어요. 이번엔 확실한 소리가 났죠. 아, 살아계시는구나. 다행이에요. 보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리는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목을 돌리고 팔꿈치를 굽혔어요. 통증이 계속됐지만 참았습니다. 고통이 자신을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했어요. 발목도 조금씩 돌아갔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리는 온몸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죠.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어요. 박 실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사람들이 와요. 보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리는 뒤주문을 밀어봤어요. 하지만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잠겼어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보미가 뒤주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첩이 녹슬어서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안 열려요. 너무 오래돼서 굳었어요. 보미가 당황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번엔 완전히 뒤진다. 쓰레기통 하나하나 다 열어봐. 서리는 온 힘을 모았습니다. 뒤주 안에서 문을 발로 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삐걱. 경첩이 삐걱거리며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서리는 계속 찼어요. 손등의 상처에서 피가 더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기 뒤주에서 소리나요.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이 뒤주 쪽으로 달려왔어요. 서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걷어찼습니다. 뒤주 문이 활짝 열렸어요. 서리가 밖으로 굴러나왔죠.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서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봤어요. 박 실장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다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주려는 척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차갑고 잔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피투성이 손으로요. 박 실장. 겨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고 거친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당신, 배신자. 박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변의 사내들이 서리를 둘러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골목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보미가 부른 거였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그를 붙잡았죠.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화면을 켰어요.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4시간 12분. 모든 대화가, 모든 증거가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보미가 달려와 서리를 받쳐줬죠. 아줌마,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보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서리는 보미의 얼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드디어 살아남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죠.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양손 모두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어요. 30년 동안 서리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사람이었죠. 물. 서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물을 떠다 입에 대어줬어요.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보미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서리가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잘 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회장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왔다 갔어요. 서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실장은요? 구속됐습니다. 회장님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공범들도 모두 잡혔습니다. 최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더 로열 호텔 회장 암살 음모 드러나. 비서실장 15년간 신뢰 배신하고 호텔 매각 시도. 10살 소녀의 용기가 회장 목숨 구해. 서리는 기사들을 읽으며 지난 사흘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녹음 파일을 분석했고 박 실장의 공범들을 모두 추적했어요. 호텔 매각 계획도 모두 밝혀졌죠. 그런데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내일 임시 이사회가 열립니다. 박 실장의 공범 중 일부가 이 사진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들이 회장님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경영권 박탈을 시도하려 합니다. 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걸로 끝내야 해요. 서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더 로열 호텔 이사회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12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제각각이었죠. 백 회장이 오신다는데 정말 올까? 한 이사가 속삭였습니다. 사흘 전까지 뒤주 속에 갇혀 있었다던데 정신이 온전하겠어? 다른 이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는 박 실장의 공범 중 한 명이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리가 들어왔어요. 이사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서리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양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회장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당당했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서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떨림은 있었지만 권위는 그대로였어요.
회장님,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 회의는 한 이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중 몇 분은 곧 자리를 떠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리는 최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변호사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녹음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4시간 12분짜리 파일이었어요. 이건 제가 뒤조안에서 녹음한 내용입니다. 박 실장과 그의 공범들이 나눈 대화가 모두 담겨 있죠. 서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박 실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문만 받으면 돼. 노인네 죽이고 나면 호텔 부지부터 매각할 거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리는 녹음을 멈추고 특정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김 이사님 그리고 정 이사님. 두 분 목소리도 이 녹음에 나옵니다. 호텔 매각 대금 배분 이야기를 나누시더군요. 김 이사와 정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오해가 아닙니다.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어요. 두 분의 비자금 계좌도 추적했죠. 서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김 이사와 정 이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이사직을 사퇴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서리가 말했습니다. 두 이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는 5시간 동안 뒤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좁고 어둡고 추운 곳이었죠. 거기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서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사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제가 이 호텔을 너무 차갑게 운영했다는 걸요. 직원들을 기계처럼 대했고 이사진을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 실장 같은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서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이 호텔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겠어요. 직원들이 행복한 곳, 손님들이 진심으로 환영받는 곳으로요. 서리가 붕대 감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상처는 제가 살기 위해 스스로에게 준 상처입니다. 고통을 통해 감각을 되찾았죠.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살린 건 10살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이봄. 폐지를 주우며 사는 아이였죠. 그 아이는 자신의 목도리와 초콜릿을 나눠줬어요. 그게 저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서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호텔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겠어요. 봄이 같은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 겁니다. 이름은 봄빛 재단으로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서리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문이 열리고 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밖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봄이와 할머니입니다. 서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문 쪽으로 갔어요. 복도에 봄이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수줍은 표정이었어요. 옆에는 할머니가 함께 있었죠. 봄아. 서리가 봄이를 불렀습니다. 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서리는 무릎을 꿇고 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붕대 감긴 손으로 봄이를 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봄이도 서리를 꼭 안았어요. 아줌마 다쳤어요. 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 덕분에 살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지켜봤어요. 서리는 봄이의 손을 잡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함께 바라봤어요. 봄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통닭이요.
시장 통닭이 제일 맛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같이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보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설이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이의 손은 거의 다 나았어요. 붕대를 풀자 길게 난 흉터가 드러났죠. 손등에서 손바닥까지 이어진 붉은 선이었습니다. 의사는 성형수술을 권했습니다. 흉터를 없앨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설이는 거절했죠. 이 흉터는 제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대로 둘 겁니다. 설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봄빛 재단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설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거기엔 그 뒤주가 놓여 있었어요. 설이는 뒤주를 호텔 로비가 아닌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두었죠. 매일 아침 뒤주를 보며 그날을 기억했어요. 뒤주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죠. 설이는 뒤주 안쪽 벽면을 만져봤습니다. 견딜인, 인내할인. 그날 봤던 한자가 여전히 새겨져 있었어요. 설이는 그 글자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뒤주 안쪽 구석엔 그때 자신의 손을 찢었던 쇠붙이가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녹슨 금속이었죠. 설이는 그걸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이게 나를 살렸어. 고통이 자신을 깨웠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고통이 가르쳐줬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설이는 뒤주 문을 닫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보미가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보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하지만 그 순수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봄아, 어서 와. 설이가 보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보미는 거실의 뒤주를 보며 걸음을 멈췄어요. 이거 그때 그 뒤주네요. 응, 그래. 여기 두기로 했어. 보미가 뒤주에 다가가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손이 낡은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이 안에서 아줌마가 그렇게 오래 계셨다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설이가 보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미가 고개를 들어 설이를 바라봤어요. 아줌마, 손은 이제 괜찮으세요? 보미가 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흉터를 조심스럽게 만졌죠. 아프지 않아. 이젠 괜찮아. 저 때문에 다친 거잖아요. 제가 나뭇가지로 찔러서. 보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이는 보미를 꼭 안았어요. 아니야. 내가 나를 살린 거야. 이 상처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봄빛 재단 개관식장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새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밝고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었죠. 입구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호텔 직원들, 그리고 보미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가족들이었어요. 설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한 달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뒤주 속에 갇혀 있었죠. 거기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설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평생 저는 성공만을 쫓았습니다. 돈, 명예, 권력. 그것들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죠. 사람들을 멀리했고 마음을 닫았어요. 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주 속에서 저를 살린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10살 아이가 건넨 낡은 목도리와 반쯤 녹은 초콜릿이었어요. 설이가 단상 아래 앉아있는 보미를 바라봤습니다. 보미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나눠줬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요. 설이가 봄빛 재단 현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가려진 현판이었어요. 이 재단은 보미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교육 지원, 생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될 겁니다. 서리가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현판이 드러났어요. 봄빛 재단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재단 건물을 가득 채웠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서리는 보미와 함께 재단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1층은 도서관이었어요. 수천 권의 책이 꽂혀 있었죠. 와, 책이 정말 많아요. 보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서리가 미소 지었어요. 마음껏 읽어. 여기 책은 다 내 거야. 2층은 교육실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악기, 미술 도구들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배울 수 있어. 공부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3층은 상담실과 휴게실이었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조명이 있었어요. 힘들 때 언제든 와서 쉴 수 있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곳이야. 보미는 건물을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서리는 그런 보미를 보며 행복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보미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어요. 보미가 좋아한다던 그 통닭 가게였죠. 주인 아저씨, 통닭 2마리 주세요. 서리가 주문했습니다. 주인은 서리를 알아보고 놀랐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호텔 회장이 자기 가게에 온 거였죠. 회장님께서 여기 통닭이 제일 맛있다고 들었어요. 보미가 추천해줬거든요. 주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정성껏 통닭을 튀겨줬습니다. 서리와 보미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통닭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네. 서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기름기가 흐르는 통닭이었지만 오랜만에 먹어본 진짜 음식 같았어요.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보미가 환하게 웃으며 통닭을 베어 물었습니다. 서리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시장 한가운데서 통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미는 학교 이야기를, 서리는 호텔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 차이도 신분 차이도 잊은 채 그저 친구처럼 웃고 떠들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서리는 보미의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봄아, 너 알아? 뒤주 속은 정말 어두웠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빛을 봤어. 그게 바로 너였어. 보미가 서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서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마워, 봄아. 나를 살려줘서. 아니에요, 아줌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한테 새로운 삶을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노을빛 아래에서요. 그날 밤 서리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뒤주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좁고 어두웠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 뒤주가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줬으니까요. 서리는 뒤주 안쪽 벽면의 글자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견디린, 인내할 인. 그리고 그 옆에 손가락으로 새로운 글자를 그렸어요. 사랑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괴짝 속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체온,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할 이유였죠. 서리는 뒤주 문을 닫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처럼 보미의 눈빛도 반짝였죠. 서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